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17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영역이죠. 폴 크루그만 모형 이러면서 많이 출제됐던 게 이 무역론에서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 그리고 금융론에서는 DDAA 모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첫 번째 좀 읽어보시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의 한 형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 독점적 경쟁은 크게 독점의 요소와 경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죠. 독점의 요소는 이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차별화된 제품들이고, 두 번째, 시장의 과점과 독점적 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기업 숫자의 차이인가요? 아니죠. 뭐의 차이예요? 과점과 독점적 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장벽이 있냐? 없나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장기에 초과 이윤을 누리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시장에 급속도로 진입을 하고, 손실을 보면 장기에는 아무런 비용 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 무이윤 정리가 성립하는 경쟁 시장과 같다. 거기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제품 차별화 밑줄, 제품 차별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 두 가지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산업에서 N개의 차별적 제품이 있고 밑줄, 차별적 제품, 차별화된 제품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입니다. 기업마다 서로 차별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다음과 같다. 수요 곡선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됩니다. Q는 뭐라고요? 개별 기업의 수요, 개별 기업의 산출량, 수요만큼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S는 산업 전체, 밑에 나와 있죠? 산업 전체의 판매량이고요. 그 다음에 N은 독점적 경쟁 기업의 숫자입니다. 자, S는 산업 전체의 규모이기 때문에 산업 전체 규모가 크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도 크겠죠. 정의 관계 있고, N은요, 역관계, 왜 역관계 있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많으면, 나눠 먹어야 할 기업들이 많으면 내가 직면하는 수요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P바인데, P는 자사 제품 가격이고, P바는 거기 보세요. 경쟁자 가격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점적 경쟁, 다른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설정하는 평균 가격이에요. 그걸 써나요?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설정하는 평균 가격이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는 시장 전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독점적 경쟁 기업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거기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P바니까 자사 제품 가격이 독점적 경쟁 기업의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어때요? 자신의 수요는 떨어져 버리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거기다 몇 줄? 모든 기업의 생산 함수가 서로 같다. 모두 동일한 가격 P바를 매길 때 어느 한 기업의 판매량은 P 이퀄 P바 그 가로 안이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Q는 N분의 S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 규모를 N개 기업이 나눠 먹는 형태로 한 기업의 판매량이 정해진다. 어떤 기업의 평균 가격이 P바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받으면 판매량은 가격 반응 개수 B에 따라 감소한다. 그 가격 반응 개수 밑줄 긋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B가. 각 제품의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줄. 규모의 경제. 뭐죠? 산출량이 늘면 늘수록 생산 단가가 AC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규모의 경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 내부적 규모의 경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뒤에 또 규모의 경제가 또 나오는데,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라 그랬고,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라 그랬어요. 네.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못 느끼는가요? 목소리만 큰가요? 목이 안 좋아 지금. 네. 각 제품의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고 비용함수에다가 밑줄 긋고, 비용은 C 코스트 총 비용은요, F는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고요, CQ는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비용이니까 가변 비용이겠죠. C는 뭐예요? Q로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죠. F는 픽스드 고정 비용이고, 자, 총 비용을 Q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죠. 그래서 AC는 Q분의 F 플러스 C가 나올 것이고, 장기에는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장기에는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P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평균 비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렇게 써놔요. 7.3 옆에다가 P equal LAC, P equal LAC. 장기에는 장기 평균 비용하고요, 시장 가격이 같아요. 오른쪽 화살표하고 파이는 0입니다. 그게 장기 무이윤 정리인데 조금 뒤에 또 다 나와요. 자, 거기 보세요. 7.3 보니까 분모의 Q가 올라가면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화살표 해놔봅시다. Q가 올라가면 평균 비용이 떨어져. 그게 산출량이 늘음에 따라서 AC 평균 비용이 점점점 감소한다는 규모의 경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산출량이 증가하면 AC는 떨어지잖아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증가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므로 이 제품에 무슨 효과가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규모의 경제를 증명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밑줄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경쟁 시장이든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모든 시장에서 단기에는 진입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단기에, 그 단기라는 것은 아직까지 진입과 탈퇴가 제한이 있는 상황을 보통 단기라 그러고, 그때는 파이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쟁 시장과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을 비교해 보면, 단기 균형을 분석을 해 보면 파이가 0 이상, 0 이하, 그래서 정상 이윤과 손실 초과 이윤을 보이는 기업들이 다 존재한다는 게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은 언제라고요? 장기에만 그렇습니다. 장기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이 단기에는 진입 탈퇴가 제한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경쟁 시장을 여러분, 경쟁 시장 아직 단기에는 진입 탈퇴가 제한이 있는 그 단기에는 파이가 0 이상, 0 이하의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경쟁 시장에는 아직 단기에는 진입 탈퇴가 제한이 있는 시장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입 탈퇴가 항상 자유롭잖아. 경쟁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도 항상 진입 탈퇴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단기 분석을 해보면 파이가 0 이상, 0 이하인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텐데 국제경제학 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장기에 각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이고요. 밑줄. 또 모든 기업이라 했어요. 거기 모든 기업,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든 독점 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뭘 추구해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MR 이퀄 MC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의 조건, 이윤 영의 조건, 그리고 이윤 극대화 조건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이다. 별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은 이윤 극대화는 항상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윤 영의 조건은 언제 성립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성립해요. 먼저 이윤 영의 조건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윤 영의 조건은 P equal AC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언제 그렇다고? P equal LAC 쓰나 장기에 그렇습니다. 단기에는 P와 AC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7.3식에다가 P equal AC equal Q분의 F 플러스 이렇게 나간 거죠. 자, 그런데 모든 기업은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P equal P 바라고 한다면 넘어가 봅시다. 개별 기업의 판매량 Q는 N분의 S가 된다. 그 말은 시장 전체 규모를 N개 기업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 수요 곡선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리면 P equal P 바를 집어넣어 버리면 Q는 뭐예요? N분의 S가 되죠. 그래서 N분의 S를 여기 7.4식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7.5식이 나옵니다. 뭐 당연해요. 거기 7.5식에 별표하고 이게 무슨 곡선이죠? P가 수직입니다. N이 수평축이에요. 기울기가 S분의 F고 절편값이 C인 우상향하는 뭐죠? CC 곡선입니다. CC 곡선. CC는 코스트, 비용 함수를 의미합니다. 비용 함수. 그 아래 보세요. 아래 그 그래프에 그 CC 곡선 옆에다가 그 식을 써놔. 7.5식을 P equal S분의 F N 플러스 C 이렇게. 그러면 그 종축 절편값이 뭐라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되는데 C라는 거죠? C 쓰세요. 그래프에. 자, 그리고 이제 그 7.5는 밑줄 긋시다. 각 기업의 이윤이 0이 되는 기업의 수와 가격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윤이 0이 되는 기업의 수와 가격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 우상향하는 CC 곡선으로 밑줄. CC 곡선상에서는 각 기업의 초과 이윤은 없다. 0의 조건이다 이것이에요. 이윤 0의 조건. 만약 시장의 크기가 S가 주어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거기 뭐가 많아져요? 거기 N이 많아지면 각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N의 증가,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7.5씩 보면 P와 N이 정의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CC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방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다음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을 보자. 도출 과정을 지금 그 부록에 되어 있는데요. 부록을 잠깐 갔다 옵시다. 부록이 어디가 있어? 몇 페이지예요? 190페이지네. 190페이지. 잠깐 봐봐요. 자, MR equal MC 조건이니까 거기 MR에 밑줄을 긋고요. MR은 TR을 Q로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TR이 P 곱하기 Q로 되어 있습니다. P 곱하기 Q는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게 TR이기 때문에 저 보세요. DQ분의 D P 곱하기 Q인데 왜 그렇게 나왔어? 내가 생산량을 어디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나의 가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P도 Q의 함수고 거기 Q도 Q의 함수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고 거기 Q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연필로 그 다음에 DQ분의 DP에다 동그라미를 해놔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아래 식에서 찾아서 거기다가 7A.1에다가 집어넣으면 MR 커브가 MR 곡선이 나옵니다. 그 아래 가보세요. 이 수요 곡선은 앞에 수요 곡선은 그 7.1의 수요 곡선식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 긋고요. 수요 곡선을 한번 써봐. 어떻게 생겼어? 외워야 돼요, 여러분. Q equal S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b 괄호 p 마이너스 p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도출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을 그 7a.2 보면 p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는 여러분 해보세요. 거기 괄호 안에 있는 p-p바에 그걸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식이 나와. 자, 그래서 p가 나왔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7a.1에서 동그라미를 두 개 쳐놓고 왔는데 하나는 q, 하나는 dq분의 dp 동그라미 채고 왔는데 그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p를 뭘로 미분한 거예요? q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p를 지금 7a.2에 p로 정리한 다음에 q로 미분을 하게 되면 q가 s분의 q 거기 있죠? 그래서 뭐만 남아? q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bs분의 1 그것만 남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 아까 저 위에 dq분의 dp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q를 또 찾아야 되는데요. q는 균형 상태에서 모든 그 밑에 보세요. 모든 기업의 가격이 같다면 밑줄. 각 기업의 판매량은 아까 시장 전체 규모를 n으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개별 기업이 나눠 먹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q 대신에 n분의 s를 집어넣어. 그 두 개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7a.4 mr식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MC는 뭐였어 아까? MC는 C였죠? 비용 함수를 뭘로 미분해버리면 Q로 미분해버리면 C만 남잖아요. 그래서 7A.6은 MC는 C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은 거기다 별표하세요. 이윤 극대화 조건 MR equal MC 조건에 의해서 방금 MR과 MC를 같다고 놔버리면 P equal C 플러스 BN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PP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PP 곡선. 그러니까 PP 곡선은 뭐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P와 N의 관계예요.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도출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옆에 써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P 가격과 N 기업의 숫자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도출을 한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 PP에다가 그 식을 저 위에 7.6식을 PP 곡선에다 써놔요. 그 그래프에 PP 곡선에다 써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7.6에 좌변은 P가 수직축이죠. 수직. 그리고 우변에 N이 수평축이죠. P와 N은 Y equal X분의 1의 관계니까 직각삼곡선의 형태를 가졌겠죠. 그래서 직각삼곡선의 형태고 아무리 P가 작아도 여기 C, B, N이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요. C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C 플러스 값에다 플러스 값을 뭔가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직각삼곡선인데 뭐보다 작을 수는 없어? C보다 작을 수는 없어. PP 곡선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편값 CC 곡선의 절편값을 C라고 써놨는데요. 그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봐. 수평의 점선을 쭉 오른쪽으로 보내요. PP가 그 위에 있죠? 어디에 C에 점근하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 위쪽에 있죠?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C고요. 요렇게 CC 곡선이 있어. 그리고 점선을 쭉 보내서 PP 곡선을 요렇게 그려야지 아래를 통과해버리면 안 된다고. 적어도 요 C보다는 더 PP 곡선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점근을 하는데. 요렇게 지금 도출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기업의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CC 곡선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PP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기업의 수, 균형 기업의 수,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폐쇄 경제 상태에서 균형이에요. 그리고 A점은 장기 균형입니다. 장기 균형이야. 자,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장기 균형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요걸 지금 A라 그랬나요? A라고 그랬네요. A가 왜 장기 균형이냐? 단기 균형은 아니냐? 단기 균형은 이기도 하고 이 점만이 단기 균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은 여기고 기업의 숫자는 여기인데 요 P0, N0예요. PN 평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업의 숫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N1의 기업의 숫자 이 상태에 있다면 이 수준에서 비용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AC1은 여기입니다. 평균 비용은 여기야. 그런데 가격은 어디입니까? 여기지. 그 말은 요 N0의 기업의 숫자 수준에서는 뭐하고 P하고 평균 비용이 같아서 균형이에요. 그런데 N1의 기업의 숫자 수준에서는 P1의 시장 가격인데 AC는 낮아서 이런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물건 팔아서 평균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윤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신속하게 진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의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파이가 0이 될 때까지 요게 요 N1이 N0를 가겠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균형점이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N1의 기업의 숫자 수준이에요. 시장의 기업이 N1만큼 존재할 때 요 곡선은 무슨 곡선이라고?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P와 N의 관계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P와 N의 관계야. 그러면 모든 기업은 단기든 장기든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겠죠. 응? 그러니까 이 궤적상에서는 항상 뭐라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야. 모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윤은 어떤 상태예요? 초과 이윤을 보고 있는 상태죠. 아까 제가 강조한 게 그거야.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단기에는 파이가 0보다 큰 기업, 0인 기업, 0보다 작은 기업이 혼재한다고. 여기 단기 균형 상태라니까 여기도. 여기도 단기 균형 상태야. 요런 상태도 단기 균형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도 단기 균형 상태야. 여기가 지금 가격이죠. P2지. 여기는 AC2죠. 여기가 N2라 그러면 N2 수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N2 수준에서는 P2의 가격보다 AC2가 훨씬 더 높아서 손실을 보고 있어, 기업이. 기업이 뭘 보고 있다고?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윤이 0보다 작은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누가 비용이 전혀 없이 다 탈퇴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손실 보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시장은 일로 가게 될 텐데 장기에는 이거는 여점에도 여전히 N2 수준에도 단기 균형 상태라고. 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가 균형 상태라니까. 단기 균형 상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 점이나 이런 점이나 다 단기 균형의 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리고 장기의 0의 이유는 이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CC 곡선은 전부 다 장기 균형점인가요? 아니에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어야 되지. 이 궤적을 벗어나면 이윤이 극대화 안 되는데 균형이 아니죠. 그래서 장기 균형점은 이 점만이에요. 단기 균형점은 요 궤적이고, 그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장단기 균형을 구해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의 이익과 조정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역의 이익, 무역을 하면 다른 나라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밑줄. 시장 규모 확대. A국과 B국의 시장 규모를 각각 S와 S스타라고 한다면 무역 이후의 시장 규모는 두 시장을 합한 게 되겠죠? 밑줄. CC 곡선의 기울기는 S분의 F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면 CC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첫 번째, 동그라미 CC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그 시장 규모 확대에다가 자유무역 써놓고, 자유무역을 하면 시장 규모가 두 나라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니까 커지고요. 그럴 경우에 CC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왜? S분의 F에서 S가 커지니까. 두 번째, S의 증가는 PP 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PP 곡선은 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C 곡선의 이동으로 무역 이후의 균형점은 B점이 되고, 그 아래 B점 보세요. CC 곡선이 이동했잖아. B점으로 갔어요.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밑줄 그으세요. 화살표. P0에서 P1으로 화살표. 기업의 수는 N0에서 N1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무역을 하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요. 차별화된 제품의 수가 증가한다. 자, 그거 어떤 의미예요? P가 P0에서 P1으로 간다는 것은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소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N0에서 N1으로 간다는 것은 기업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다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나요? 차별화된 제품들.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해. 자, 그러면 A점, 자, 보세요. 수직축의 P는 제품 가격은 높으면 소비자가 후생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P는 비제화의 형태입니다. 요 N은요, 시장에 기업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니까 후생이 증가하겠죠. 재화의 형태예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디로부터 오목하게?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오목하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고요. 이렇게 후생이 증가한다.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의 이득을 뭐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굳이 아까 B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뭐하러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돼? 다른 나라 B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면 나의 수요는 탄력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써놔요. 시장 규모 확대, 아까 자유무역 써놨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 규모 확대되고, 두 번째는 뭐가 커진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져.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어떤 곡선이? 거기 PP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PP 곡선의 수식을 외워야 돼요. 자, 모든 n의 수준에서 P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어떻게 생겼으니까? 거기 B n분의 1이잖아요.
B n분의 1이잖아. B 값이 올라가면 P 값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 n이 안 변해도. 그렇죠? 그래서 PP 곡선이 하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의 효과는 이렇게 C점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우상향하는 애하고 이런 형태의 우하향하는 애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가격과 기업의 숫자 수준의 최초의 균형점에서 CC 곡선과 PP 곡선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 CC 곡선은 요렇게, PP 곡선은 요렇게, 이렇게 가면서 만약에 이동폭이 똑같다면 기업의 숫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동폭이 똑같다면. 얘는 일로 가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숫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시장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서 두 개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처럼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애들은 뭐 애플과 삼성 뭐 이 정도밖에 안 남고 노키아 이런 애 다 죽어버렸다. 뭐 이러면 오히려 국내에 있던 기업 숫자보다 시장 전체가 확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세계 전체의 시장이 규모가 적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게 적어져 버려? 기업의 숫자가 적어져 버려.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유무역의 효과, 자유무역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하나만 나왔는데, 만약에 그래프를 단순하게 그리려면 그 하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CC 곡선만 이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면 저것도 같이 분석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그게 봅시다. 무역 이후에 전체 차별적 제품의 수는 증가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별적 제품 수는 밑줄 무역 이전보다 줄어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역 후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밑줄 그세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작용했음을 말하겠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체 기업의 수가 무역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뜻한다. 잘 봐두세요.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기업의 숫자는 오히려 무역 이전보다 준다는 것입니다. 무역 후에 자국의 제품의 수는 과거보다 줄어들지만 밑줄 그세요. 다른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그래프에서 N0에서 N1으로 갔다는 것은 한 국가 내의 기업의 수예요? 아니면 자유무역 이후에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입니까?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다. 그런데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아까 뭐까지 고려하게 되면 PP 곡선의 이동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7-3은 N1은 무역 이후에 세계 전체 제품의 수이다. 밑줄. 자, 그리고 일단 이 중에서 A국이 몇 개 제품을 특화하고 B국이 몇 개 제품을 특화할 것인가는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밑줄 그세요. 경제 규모가 크면 그 나라의 제품의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서로 특화된 제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에서 소비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국가 간의 교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처럼 별표 제품 차별화, 규모의 경제 있는 산업에서는
같은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산업 내 무역이라고 부르고, 동종산업 밑줄 긋고 like product, 동종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무역을 이걸 산업 내 무역이라고 그러고, 이 산업 내 무역은 주로 소득 수준이 유사한 선진국 간의 교역입니다. 자, 산업 내 무역의 이득은 가격 하락과 다양성의 증가로 설명된다. 거기다 별표. 산업 내 무역의 이익은 뭐과 뭐?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가로 설명되는데, 그러니까 이 크루그만 모형을 가지고 가면 산업 내 무역에 뭘 설명할 수 있다? 이득을 설명할 수 있구나. 요 그래프 한 개 딱 그려놓고 무역 자유화 이후에 가격 떨어지고 N이 증가한다는 것이 제품 가격 하락, 그리고 제품 차별화,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고 이게 무역의 이득이다라고 설명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예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무역 이러면서 예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의 조정 비용 밑줄 그으세요. 무역을 하면 수출재 생산은 증가하지만 수입 대체재 생산은 감소한다. 수입을 더하니까 그렇겠죠? 자, 이처럼 무역은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요소 이동은 어렵죠. 그렇지만 같은 산업 내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요소 이동은 쉽다. 거기 자동차, 어제까지 A 기업에서 자동차 만들다가 B 기업 가서 자동차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까지 농사 짓다가 오늘 자동차 만들러 갈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 간에는 어렵지만 산업 내에서는 쉽다. 그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비교 이론의 무역에서는 별표, 수출 산업과 수입 산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 간의 요소 이동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입 대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커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찬반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산업 내 무역에서는 몇 줄, 수입제에 종사하던 노동과 자본이 수입 대체 산업의 생산이 줄면 바로 어디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출제 산업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 내에 수출 기업으로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이동에 따른 조정 비용도 크지 않고 크게 반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써놔요. 산업 내 무역에서는 자유무역 협정, 특혜 협정에 대해서 뭐가 크지 않아?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특혜 협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또 비교 이론의 산업 간 무역에서는 밑줄 긋읍시다. 이익 집단과 손실 집단이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거기도 별표. 이 산업 내 무역에서는 이익 집단과 손실 집단,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실을 보는 계층, 집단, 같은 산업에 존재한다. 따라서 조정이 쉽고 보호주의 압력도 별로 크지 않다. 따라서 산업 내 무역에서는 비교 우위에서 보다 조정 비용이 작다. 비교 우위 무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산업 간 무역입니다. 써나요? 산업 간 무역보다 산업 내 무역에서는 별로 조정 비용이 크지 않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비교 우위 무역에서는 또 밑줄, 그 산업 간 무역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 그러나 산업 내 무역이 규모가 크면 압도적이면 규모의 경제의 이익, 다양성의 이익, 이게 비교 우위에서 나타나는 일부 그룹의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그것은 지금 산업 내 무역과 산업 간 무역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산업 내 무역 규모가 크면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단락에 ECC에 대해서 나오고 유럽 경제 공동체. 이 유럽 경제 공동체는 여러분 경제 통합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유럽 경제 공동체 EU가 결성되기 전이죠. 뭐지? 그러면 부문별 특혜 협정이 있고 FTA가 있고 관세 동맹이 있고 공동 시장이 있고 경제 통합 동맹이 있는데 어떤 단계죠? 세 번째 공동 시장 단계 EC.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처럼 산업 내 무역의 확대는 조정 비용이 크지 않아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쉽다. 선후진 간 밑줄 그어놓고 산업구조 재편 가능성이 높아 정치 갈등 크다. 그 다음에 선진국 간 산업 내 무역의 가능성이 높아 정치 갈등 크지 않다. 따라서 선후진국보다 선진국들 사이에 보다 쉽게 자유무역 협정이 결성된다. 그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시고 중력 모형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력 모형 그 인접 국가 간 지리적 거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그 뒤에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178페이지 거기에 산업 간 무역 인터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 인트라 4번 5번째 줄에 보면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의류를 수입하는 것은 산업 간 무역이죠.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 자동차를 수입하면 산업 내 무역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고 있는데요. 가정을 좀 봅시다. 다음과 같은 경제를 가정해 보자. A국은 자본풍부국입니다. 밑줄. B국은 노동풍부국이에요. X제는 자본집약제예요. Y제는 노동집약제입니다. X제 산업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Y제 산업은 동질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이. 자, 그렇다면 X, Y제 산업 간에는 산업 간 무역이 X, X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 도표를 좀 보세요. 도표. 이 도표를 그려야 할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정말로 배점은 한 10점이 되는데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뭐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거기 X제 산업의 차별화된 재화 동그라미. X제 산업에는 A국 자본풍부국이 물론 X제를 수출하고 있겠죠. 자본집약제를. 그리고 EX 스타 뭐예요? B국으로부터 X제로 수입도 안 해. 그러니까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산업 내 무역. 거기 이 Y 스타는 뭐예요? 자본풍부국 A국이 노동풍부국 B국으로부터 Y제는 수입하고 X제는 수출하니까 그건 산업 간 무역이겠죠. 산업 간 무역. 그래서 산업 간과 산업 내 무역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산업 내 무역이 비중이 크냐, 산업 간 무역이 비중이 크냐, 뭐 이런 얘기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A, B국 간 요소 부존량이 유사하다면, 여러분 요소 부존도가 차이가 커야 산업 간 무역이 크겠죠. 그런데 요소 부존도가 부존량이 유사하면 산업 내 무역이 규모가 클 겁니다. 그 마지막 단락의 이상의 논의는 무역 패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밑줄. 서로 유사한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높다. 유사하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유사한 것입니다. 또 요소 부존량이 유사한 경우예요.
서로 차이가 나는 국가 간에는 산업 간 무역의 비중이 높다. 두 번째,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 무역.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산업 내 무역이, 동질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산업 간 무역이 비중이 높다. 자, 넘어갑시다. 대표 수요 이론은 유일하게 무역 이론 중에 수요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다 공급 측 결정인데 얘만 혼자 수요 측 결정이야. 대표 수요 이론, 린더 밑줄 긋고 내세운 이론인데, 린더가 국내에서 밑줄 긋으세요. 상당한 정도의 수요와, 즉 대표 수요인데요, 상당한 정도의 수요가 있는 제품이 수출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류 수출 많이 이루어지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 많이 해외에 수출해서 뭐 속된 표현으로 외화벌이를 잘 하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국내 내수가 충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K리그, 국내에 연예 산업이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해외에서 막 뭐 한류가 엄청나게 뭐 발달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수 시장이 충분히 성숙된 그런 산업이 해외에 수출된다 이 말이에요. 국내에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산업이 해외에 수출된다. 이게 대표 수요 이론입니다. 거기에 어떤 재화가 세계 시장에서 진출하기 앞서 국내 시장에서 몇 줄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수요설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북극 지방에서 냉장고. 무슨 수요가 있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난방기구. 바보죠. 거기 수출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그 세 줄, 네 줄 내려가 보면 식품 시장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 김치고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이 햄버거라면 한국은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하고, 왜 수출할 수 있다고? 국내에 수요가 충분히 많으니까, 미국에도 충분히 햄버거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린더의 대표 수요설로부터 국가 간의 교역량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밑줄 그으세요. 국내 수요가 없는 재화는 수출을 못한다. 국내 수요가 없는 재화를 수입하지도 않는다. 수요가 없는데 뭐 수입을 해? 당연히 수출도 안 한다. 따라서 소비 패턴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밑줄. 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수요 패턴도 유사해서 서로 교역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 간에는 자동차를 수출 수입하는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린더의 대표 수요설은 거기 공산품 무역이나 수요 패턴이 유사한 선진국 간의 무역을 설명하지만 선후진국 간의 무역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또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내 무역 이론과 관련이 있다. 린더의 수요 이론을 대표 수요 이론 이렇게 말하고, 또 중복 수요 이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복 수요 이론. 수요가 국내에 있어야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두 나라의 소득 수준이 유사해야 똑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산업 내 무역의 측정에 그 그루벨 로이드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7.10에 보면 이 산업 내 무역 지수는 밑줄 그으세요. 총 무역액에 대한 산업 내 무역의 비율로 계산된다. 총 무역액 X 플러스 M, 수출과 수입 합하면 총 무역액이죠. 그리고 분자하는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거니까 뭐예요? 산업 간 무역액이죠. 전체 일에서 산업 간 무역액을 빼니까 산업 내 무역액이 되겠죠. 그렇죠? 무역 비중. 그래서 퍼센트지로 곱하기 100이다. 위식에서 BI는 I 산업의 산업 내 무역 지수고, XI는 I 산업의 수출액, MI는 I 산업의 수입액. 그래서 산업 내 무역 지수는
0과 100 사이 값을 갖는데 밑줄 그으세요. 거기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가 크면 클수록 BI 값은 0에 가까워지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산업 간 무역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내 수출액과 수입액이 비슷할수록 BI는 100에 가까워지고 BI가 클수록 산업 내 무역의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넘기면 되고 183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의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한국의 소득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아까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는데 그 다양성에 대한 선호 밑줄 긋고, 둘째,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화된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공산품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거의가 90% 이상이 공산품입니다. 자, 국가별로 산업 내 무역의 지수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 좀 보시면 그 185페이지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밑줄. 거기 두 번째 줄에 내부적 규모의 경제. 뭐야고요?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가정한 기업들이 생산함수와 같은 밑줄 그으세요. 개별 기업 내에서 생산량,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기업 내부 규모. 반면에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 생산량이 늘면서 개별 기업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외부적 규모의 경제다. 왜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지는데 개별 기업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냐? 거기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국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 밑줄 그으세요.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일수록 생산비가 낮아지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특수 장비를 함께 이용한다. 영화 산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헐리우드 수많은 특수 장비가 필요할 텐데 서로 같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산업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자들을 같이 이용한다. 세 번째, 사람들 사이에 지식 확산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특화된 공급 이렇게. 두 번째, 첫째는 거기 관련 산업이 모였으면 특화된 공급의 이점 같은 표현이에요. 다. 둘째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관련 산업이 모여있으면 그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공동 이용, 레이버 마켓 풀링.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에 모여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지식 확산, 날리지 스필오버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뭐 낼 게 없으니까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몇 줄 그어놓으세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자, 그림 7-8에 이제 보면 7-8 그 186페이지 하단부터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역 패턴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면서 쭉 읽어보시는데요. ACC는 차이나 중국이고 그 다음에 ACS는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를 좀 볼까요? 그래프 수요 곡선 여기 밑에다가 세계 전체 수요입니다. 세계 수요예요. 그리고 ACC는 뭐라고요? 스위스의 평균 비용이고요. ACC는 차이나 중국의 평균 비용입니다. 어때요? 평균 비용이 중국이 훨씬 더 낮잖아요. 그런데 A점 한번 찾아보세요. 최초의 세계 균형이다.
세계 시장의 최초의 균형은 A점입니다. B점이 아니라 A점이다. 왜? 스위스가 먼저 시계를 생산해서 시장에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의 A점에서 시장 가격은 P0고 시장의 거래량은 Q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P0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이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처음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 C0만큼 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18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스위스는 일찍이 시계를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밑줄 긋고 스위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시계 생산을 시작하려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위스 시장 선점, 중국은 진입 국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줄에 보면 스위스가 혼자 세계 시장에서 시계 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점은 A점이고요. 방금 만일 중국이 밑줄 그세요. 세계 시장에서 시계를 공급할 수 있다면 중국은 B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처음 생산을 할 때 생산 비용 자체가 C0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별표하세요. 중국이 시계 생산을 시작하면 중국 시계의 초기 비용이 C0가 되기 때문에 P0보다 높아서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 거기 밑줄 그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이처럼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이 산업의 제품을 누가 수출할 것인가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밑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국이 시장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자유무역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생산 못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보호무역을 하면 별표 보호무역을 하면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후생이 올라갈 수 있다. 그 근거를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물어보고 있어. 만일 중국이 시계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몇 줄? 이제 자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이 계속 늘어서 만약에 초기 P0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세계 수요를 어디서 충족시켜? B점에서 충족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시장 가격을 어디에서 P0에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리고 중국은 이제 수출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중국도 이득이 되지만 세계 전체도 이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세요. 188페이지. B점까지 떨어지고 B점에서 가격은 스위스의 가격인 A보다 낮으므로 중국만이 아지고 밑줄 세계 전체 소비자가 이득을 얻게 된다. 즉 밑줄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모든 국가의 후생이 증가한다. 이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 자유무역이 반드시 최적 정책이 아님을 보여준다. 별표. 보호무역의 정당성 근거죠. 그러나 문제는 보호무역으로 후생 수준을 높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냐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산업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느냐, 보호 대상이 될 거냐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고, 두 번째 그런 적절한 산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스위스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이제 집적을 통해서 명품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국이 후발주자로 들어갔다 해서 생산 단가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명품 시계를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고 비교 우위를 갖고 뭐 수출하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지식 축적과 학습 효과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2분, 2분 동안 자, 그 그래프만 잠깐 볼까요? 189페이지. Q스타가 첫 번째입니다. 거기 현재 Q스타 생산 수준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LC A국. 이 LC는 뭐예요? 그 앞에 저 읽어봐야 되겠네. 거기 학습 곡선이라는 건데 앞에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지식의 축적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밑줄 그으세요. 한 산업 내에서 기업이 생산 경험을 쌓이면 다른 기업에게도 지식 확산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다. 밑줄 그으세요.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 learning by doing.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에서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앞에서 본 기업의 집적 밑줄. 기업의 집적이라는 것은 정태적인 외부 경제 효과임에 비해서 학습 효과는 규모의 경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태적인 것이다. 지식 축적에 의한 규모의 경제는 학습 곡선으로 표시된다. 밑줄. 학습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산업 전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증가하면 점점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AC 곡선이 학습 곡선이 점점 비용이 떨어지게 되죠? 비용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A국과 B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저렴해요? A국이 B국보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Q스타 생산 수준에서 비용이 저렴하지만 B국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초기의 생산 비용은 어때요? 똑같이? C0? 높죠? 그래서 그 왼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초기 생산비가 C0이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생산비가 현재 B국의 생산비인 C스타보다 높기 때문에 A국은 생산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생산 경험을 축적한 B국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A국은 포기하고 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호무역 한다는 거예요 또. 자, 오른쪽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줄에 수입 금지나 생산 보조금 같은 보호무역 정책 동그라미. 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뭐가 축적이 된다고요? learning by doing. 생산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생산 경험 밑줄. 따라서 생산비가 계속 떨어져서 A국의 생산비가 B국의 생산비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 A국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세계 전체 소비량이 Q스타라고 한다면 세계 시장 가격도 과거 C스타에서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C1으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처럼 별표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겠지만 그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로서 학습 비용, 학습 커브 요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의 산업 간의 이동. 이 부분이 여기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뭐 있는 걸 일단 읽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정책론을 좀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